네, 국내 유명 프로골퍼 겸 유튜버가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게 했다가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을 삼켜 뱃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50대가 숨져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끊이질 않는 마약 관련 범죄들, 주요 사건 내용과 근절 방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약 범죄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숙취해소제다 이렇게 속이고 마약을 먹인 20대 프로골퍼가 구속이 됐거든요. 유명 유튜버라고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유명 유튜버고 한 30만 정도의 이제 회원을 보유한 유튜버로 알려지고 있다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숙취해소제라고 몰래 마약을 속여서 투약하게 하던 혐의 플러스 또 본인도 마약을 투약해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구속된 상태이고요. 이 프로골퍼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같은 동료들에게 이것은 숙취해소제야 속여서 먹였는데 이 피해자가 집에 가서 몸 상태가 이상한 걸 느끼고 이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경찰에서 출동해서 동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이 나머지 동석했던 수강생 3명에 대해서도 신체 검사, 마약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와서 마약류 관련한 법령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요즘엔 이렇게 처음 시작을 모르고 속여서 또는 뭐 예를 들면 건강보조제다, 뭐 다이어트 보조제다 이런 다른 약물이다 이렇게 속여서 이제 먹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건넨 음식이라든가 술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마약 관련 이런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지만 밀반입 문제도 여전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밀반입 수법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보도도 했는데 하다가 이제 아기 이유식을 통해서 밀반입을 했다면서요? 네,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케타민 7.3kg을 아이들 이유식으로 위장을 해서 반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시가로는 5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1억 6천 명 정도가 1만 6천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용 백팩에 숨겨서 또 마약을 그 밀반입하는 수법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치 정상적인 수출입 물품인 것처럼 외관이나 포장은 가공하더라도 그 안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인데 뭐 아이들이 먹는 젤리 형태로도 반입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간세청에서 수시로 이렇게 이제 밀단입 간속도 해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주의를 기울여야 이렇게 잘못 모르고 먹는 일이라거나 이렇게 대량으로 수입되는 일을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쪽에서도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내놨는데요. 특별 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고 오늘 브리핑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4개의 검찰청에 특별 수사팀을 설치해서 총력, 그러니까 마약과의 전쟁, 이걸 꼭 없애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네. 좀 한국 내에서 마약 소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마약 소비 인구가 느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마약 범죄 관련한 형량이 조금 낮다. 처벌 가능성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 또는 양형에 있어서 유리할 가능성 때문에 유통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긴장하고 있고요. 네. 이 마약 부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총력 대응 브리핑을 하면서 이 70, 80명 규모의 이제 국가 부처 여러 개가 이제 합해서 이런 특수수사팀도 만든다는 것이고요. 뭐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식약처, 간세청, 검찰청에서 부처끼리 힘을 합쳐서 이런 마약 범죄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요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수 방법 그리고 관련 범죄도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만 봤던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첫 내국인 보디패커 추정인이 적발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거는 뭐고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방식의 마약 운반입니다. 네. 사람이 신체를 이용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마약을 운반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인데요. 50대 남성이 이제 사망해서 부검을 했더니 마약 중독 증상이 나왔고요. 그 마약 중독이라는 게 단순히 투입한 게 아니라 대량의 마약에 노출됐을 때 치사량에 이르는 결과가
이뤘기 때문에 보디패커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신체에서 비닐 같은 곳에 이제 마약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막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종종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심각성,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예전에 이제 마약을 삼키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밀반입하려다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어떤 물건으로 위장하는 게 아니라 신체 속에 숨기는 건데 저것이 불의의 문제로 인체에 퍼졌을 경우에는 치사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범죄 조직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 당국에서도 주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런 보디패커 적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번에도 사람이 죽었고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된 것이지 이것을 적발하려면 검색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 검색 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지원, 제도 지원도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구형 폭발물 탐지기라든가 또 이제 좀 간이 방식에 의한 검사만 하다 보니까 전부를 거를 수 없다 이런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보디패커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발견을 하더라도 영장을 받아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야 신체 수색이 가능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냥 밖으로 봐서는 사람이 어떤 신체에 대한 외관이 뭐 마약을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그 신체에 대한 검사나 수색을 하려면 신체에 관련한 것도 영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거나 특별한 첩보나 증거 이런 제보 없이는 사실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마련 꼭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또 한국인이 해외로 마약을 반입을 했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게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나라 관련해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건가요? 호주 내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호주가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밀반입 혐의라고 하더라도 최대 종신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정형 높은데 실무 양형에 있어서는 초범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처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저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강력 대처해서 우리나라 자국민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을 시키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마약에 대한 수요도 늘고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한국인도 늘고 있는데 특히 이 사람들이 유통책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국내에서 재판받지 못하고 외국에서 네.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 없이 재판받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국민들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마약 사건 급증하면서 미국 마약 단속국과 같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후에도 유기적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보십니까? 급작스럽게 우리나라의 젊은 층들이 마약 범죄에 많이 빠져들고 네. 있고요. 특히 해외에서 많이들 유통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이라든가 SNS 통해서 일반인들마저 또는 학생마저 일반 주부마저 마약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범죄 예방 측면도 있겠지만 보건의료 정책 관련해서도 국내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보호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 처벌 위주로 하는 것이고 처벌도 사실은 솜방망이거나 전부 다 근절하지 못한 한계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인적, 물적 설비가 부족하고 결국 인력에 대한 부족이나 제도적인 어떤 치료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의 문제랑도 좀 맞물려 있고요. 많은 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각종의 법이나 이런 걸 만드실 때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마약 창정국의 지위를 잃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회복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전환해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의료적 지원, 치료적 지원 그리고 유통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네. 이 국제 어떤 범죄 조직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철저히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유기적인 그런 협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래퍼
장윤준 씨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특별히 1, 2심과 그 결과가 바뀌지 않았고요. 네. 유죄는 유지가 됐고 1, 2심 징역 1년이 이제 선고가 됐었는데 원심이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용주 씨가 이제 구속 재판을 받았었고 이미 지난해 10월에 구속된 상황이었고요. 지난해 10월에 구속됐으니까 실질적으로 1년이 경과해서 실형 1년이 나온 것은 대부분 형기를 맞춰서 네. 10월 요번 달 내에 이제 만기 출소 예정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만기 출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재범이고 경찰 폭행과 조사 불응했다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징역 1년에 대해서 이 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도 무면허 운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 과정에서 이제 경찰관에 대한 폭행,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알려지면서 사회적 국민적 어떤 비난이 많이 일기는 했었는데요.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어린 나이라는 점, 반성하는 점,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보이는 점을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적 시각에서는 양형이 좀 약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동종 사건에서는 징역 1년 정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솜방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워낙에 장용준 씨가 래퍼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실형을 살고 나와서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된 모습 그리고 선처를 받은 만큼 또 반성하는 모습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만 과거의 이제 가오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이 오피스텔에서 이 고등학생 동창생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이 확정이 됐거든요. 사건 내용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내용까지 짚어주시죠. 네, 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가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요. 고등학생 동창생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20대 남성 2명이 가다 놓고 뭐 밥도 안 주고 네. 때리고 폭행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혹행위를 해서 심지어는 피해자가 사망 당시의 몸무게가 34kg 정도입니다. 34kg의 몸무게라는 것은 초등학교 보통 한 3학년, 2학년 정도의 몸무게이거든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합병증,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의 특성을 악용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네.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범행이라는 뜻이고요.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과학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만큼 선처받기 어려울 정도로 재질이 나쁘다고 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네, 징역 30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중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고를 한 건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상황에서는 그 확정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로 때리고 가두고 사람을 먹이지 않고 이러한 가혹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겠다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더군다나 중간중간 본인들의 범행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보복적 행동도 계속적으로 이어진 점에 있어서는 이 선처의 요소보다 가중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살인과 관련해서 징역 30년이면 네. 높은 형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동창생이지만 훨씬 본인들보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심리적인 조건이 취약한 약한 피해자에 대한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가학적일 뿐만 아니라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